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태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구의 정치사회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떠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대구 지역사회의 정치사회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뭔가 그 관점이 있어야 되니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창을 통해서, 혹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대구 지역사회의 정치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점, 또 포용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일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다양성이란 말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나, 혹은 또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혹은 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다양성,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서로 선호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을 서로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죠. 나하고 취미가 다르지만, 나하고 가치가 다르지만, 혹은 나하고 종교가 다르지만, 내 것은 내 것대로 소중하지만 나와 다른 것들도 소중한 것이고, 그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특히 성별, 나이, 교육, 인종, 피부 색깔, 또 성정체성, 종교 가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내가 말씀드린 성별, 나이, 교육, 인종, 피부 색깔, 정체성, 종교 차이를 우리가 잘 인정하고 있느냐,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나 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에 존재하고 있는 차이들을 우리는 간과하거나, 혹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 한번 보십시다. 남녀의 차이.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는 그러한 사회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되돌아보면 남녀의 차이는 굉장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남과 여는 서로 그냥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한쪽의 성은 더 우월하고 더 우선적인 반면, 어떤 다른 한쪽의 성은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였습니다.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같은 남매들이 있으면 남자아이가 우선시 되었습니다. 맛있는 거 있어도, 또 좋은 옷이 있어도,
다 남자 아들을 중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딸은 그 뒷전입니다. 집이 가난한데 학교를 시켜야 된다. 남자아이가 우선입니다. 예전에는요, 그 집에 남자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딸은 상급 학교에 진학도 못하고 돈 벌러 대체로 나갔던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들의 마을 속에 있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 속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나이가 많은 것이 더 존중받아야 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또 더 우월해야 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존중해야 된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그 의견이나 그 이익이나 그 가치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좀 뒤로 물러나 앉으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뭘 알겠어.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차별합니다. 회사 입사하는데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자격시험 보는데, 국가고시 보는데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허물어졌습니다. 거의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초급 공무원들 시험 보는데 예전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같이 어린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입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데 그런 변화들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주장하고 항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차이들이 없어졌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학벌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사회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학을 나오면, 그것도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보수가 당연히 많아집니다.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일에 숙련되어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느냐와 관계없이 학벌 가지고 따집니다. 그것도 또 좋은 학교, 좋지 않은 학교 나눕니다. 인종과 피부 색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유색인종과 또 백인들 사이 우리는 차별합니다. 피부 색깔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학교에서 크레용 색깔 중에 살색이라는 색깔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살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살색이 대체로 어떤 색깔입니까? 노란색인데 아주 흰색에 가까운 그런 색을 살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피부를 검정색으로 가진 사람들은 그 살색이라는 이름 앞에 완전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피부 색깔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열심히 싸워온 결과이고 우리 사회가 열심히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정체성 마찬가지죠. 아까 남녀의 차별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동성애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 차별, 구박, 억압,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정체성이 큰 어떤 차별의 근거로서 가해지고 있습니다. 종교 마찬가지고 가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 이것은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사회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이고 그 사회는 바로 민주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포용성은 역시 다양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포용성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융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내 친구는 나와 뭔가 가치가 달라. 종교가 달라. 그렇지만 나와 다르지만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가치나 선호는 그런데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 친구한테 소중한 것일 거야. 이렇게 서로 인정하는 것이죠. 아, 저 친구는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나하고 뭐 얘기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내 친구의 지지하는 정당은 저 친구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지하는 것일 거야. 저 친구에게는 그것이 소중한 건가 봐. 나는 또 내 것이 소중해. 이렇게 서로 인정받고 인정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서로 협력하고 융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실현되지 않는 회사,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잘 실현되지 않는 국가, 그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균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이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든 조직이든 국가든 간에 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잘 실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요,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서로 얼굴도 보지 못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섞여서 삽니다. 학교에도 서로 다른 인종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출신 지역 청년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함께 생활합니다. 이제 그들이 서로를 다른 점을 인정하고 함께 융합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격언 비슷한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다양성은 모든 이들을 파티에 불러들이는 것이다. 모든 이들을, 피부 색깔, 인종, 성별, 나이, 교육의 차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들을 파티에 불러들이고, 포용성은 그 모든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춤을 추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서로 다른 가치, 서로 다른 관심사, 서로 다른 이념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러한 갈등을 넘어서서 뭔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공동선을 추구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는 뭐 똑같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데 어떻게 어우러져서 사느냐? 그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다양성과 포용성입니다. 서로 다름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사회가 지향해야 될 공동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요, 인간이 서로 다름을 전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사회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런 다른 것들이 서로 투쟁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바로 그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과 포용성이죠. 두 번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가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글로벌 시대에는 전 지구적 수준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왕래하고 서로 섞여서 삽니다. 이 다른 것들이 잘 섞이지 않으면 갈등과 균열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 사회 통합을 위해서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유념해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결혼 이주해서 와서 사는 그런 이주민들, 그 다음에 여기 일자리를 찾아서 온 이주 노동자들, 여기 와서 많은 지식을 얻어가겠다고 하는 유학생들, 유학생, 결혼 이주민, 노동자, 그 다음에 난민들, 장기간 여기를 여행하는 사람들, 우리 지역사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40만 이상 지금 돌파해서 매년 늘어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기는 했을 것입니다만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와 함께 섞여 살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전략의 핵심 가치도 역시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 요즘 그 KBS에 보면 이웃집 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풍습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잘 섞여 사느냐 하는 것들을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역시 인정받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존중받으려면 우리에게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필수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와 혁신의 필수 가치로서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가치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 이것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요,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그 새로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새로운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그 새로운 것들을 억압하는 사회에서는 뭔가 창의적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것이라 하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하고, 낯설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인정하는데 인색한 사회, 그런 사회는 기존에 익숙한 것들만은 쫓아서 살아가는 사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엔 창의성이라는 것이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더러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또 엉뚱한 저지리를 했을 때 그것을 관대한 시선으로 봐주고, 너가 뭔가 기존에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그 새로운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억압해버리면 더 이상 아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창조의 시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것들과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 사이에 융합을 또한 수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하늘나라에 뭔가 새로운 게 있겠어. 하늘나라에 새로운 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 변형하고 새로 재구성하고 새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완전히 뚝 떨어진 새로운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잘 버무러지고 융합될 때 혁신이 일어나고 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사의 발전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파란 글씨로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도시경제학자입니다. 현대의 도시를 이제 연구하는 많은 이제 명제들을 제시했는데, 이분이 지금 번영하는 도시를 보면 3T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3T는 뭐냐? 기술, 테크놀로지, 인재, 탤런트, 세 번째 관용입니다. 관용, 톨러런스입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인재가 필요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관용이라는 말이 뭘까? 이것이 번영하는 도시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란 말은 바로 다른 것들을 서로 인정하는 사회, 새로움을 인정하는 사회, 그리고 그것을 함께 어우러서 서로 협력하는 도시, 이런 것을 관용, 톨러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번영하는 도시의 가장 필수적 요소로서 테크놀로지와 탤런트와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번영, 발전하는 도시, 가령 우리가 대구라는 도시를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때 어떤 가치가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말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과 인재와 관용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옛말 속에는 잡종강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잡종강세. 이건 이제 유전학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죠. 동종교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동종교배는 열성유전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잡종들이 서로 교미하고 재생산을 할 때 그 F1은 굉장히 생명력이 있어진다 하는 것을 잡종강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어떤 도시의 흥망성쇠를 말할 때 이 그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인 사회, 혹은 거기에 인색한 사회,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강세, 톨러런스, 다양성과 포용성,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 있어서나 사회 통합을 위해서나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또 창의와 혁신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한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덕목들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현대 도시에 있어서 하는 것들을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서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라는 지역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구 사회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대구 하면은 떠오르는 말이 뭐가 있어요? 대구.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대구 하면 떠오르는 거. 더위? 데프리카?
자, 제가 여기에서는 여러 얘기는요, 뭐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건데요. 대개 이제 보수라는 말이 떠오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대구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 권위주의, 그러니까 군인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 중요한 지도자들과 혹은 그 세력과 대구는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 연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산업화, 대구는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온 도시야. 섬유산업, 그죠? 또 인근에 무슨 전자산업단지, 또 인근에 무슨 철강, 또 인근에 자동차 산업, 여러 산업화 시대의 총아들이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왔던 그러한 힘들이 우리와 관련되는 어떤 연상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독선과 고집, 남하선호, 가부장주의, 엄숙주의. 자, 여러분, 엄숙주의란 말은 뭐예요? 이제 근엄하고 뭔가 가벼운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여기고, 개그맨들이 대구에 와서 공연하기가 제일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내가 여러 차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하하하하 웃고 마음껏 함께 즐거워하고 웃음보를 터뜨리고 박수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재미있는 웃음 코드를 터뜨렸는데도 그냥 근엄한 얼굴로 객석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개그맨들은 기가 쭉 빠지겠죠. 그런 엄숙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한테 밥상머리에서 배웠으니까. 그 사내가 무슨 그렇게 경망스러워. 이거 굉장히 큰 야단입니다. 어른들한테 야단 맞을 때. 그 다음에 지하철 사고 이런 얘기도 있죠. 그죠? 2003년도에 192명이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화재로 숨졌습니다. 192명의 사망,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월호 134의 생명이 희생되었죠. 우리는 당시에 이 작은 도시에 192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무더위, 데프리카, 이건 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데프리카라고 하는 재미있는 말로 경쾌하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연상들, 이런 이미지들을 관통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크게 관통하는 말은 다양성과 포용성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설문조사나 무슨 빅데이터 조사에도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미지의 조각들을 쭉 관통하는 중심적 어떤 언어로서 다양성과 포용성의 빈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다른 것들이 서로 손잡고 도와가는 이런 것들이 뭔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저는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지금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씁니다. 야, 술 먹고 건배할 때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동창회 가서 우리가 남이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가서. 그죠? 또 무슨 뭐 대학에서 여러 선후배들 모여서 과에서 회식을 해요. 술잔 건하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건배합니다. 건배사에 많이 동원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대단히 의미 있는 정치 사회적 코드가 심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말을 주로 언제 씁니까? 아까 말했듯이 동창회, 향후회, 섞을 동아리, 혹은 직장에서 할 때 주로, 그렇죠? 주로 1차적 사회관계. 그러니까 1차적 사회관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럼 1차적 관계 아닌 것들은 뭐가 있어요? 노동조합이라든지, 그죠? 어떤 공적 기구라든지 이런 어소시에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근대 사회에서는 1차적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회적 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런데 근대성이 부족한 사회는 1차적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같은 혈연, 같은 집안. 아, 나는 무슨 안동권 씨야. 나는 밀양박 씨야. 그 집안과 문중이 중요해지죠. 또 나는 출신 학교가 어디야? 너 어디 나왔니? 몇 학번이야? 여러분, 요즘도 자기 소개할 때 무슨 학과, 학번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요새도 하죠. 근데 나는요, 우리 학과에 신입생 환영회에 한번 갔다가 나는 무슨 공구학번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막 자기를 목청을 둬서 소개하는 걸 보고 뒤로 까무러지는 줄 알았어요. 모든 학생들이 나와서 몇 학번, 07학번 누구입니다, 10학번 누구입니다, 이렇게. 군대에 와 있나? 왜 저 학번을 얘기하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인사하면은 그 다음에 족보, 호구조사할 때 주로 어디 학교 나왔는지, 고향이 어딘지 이거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학번 물어요. 그래서 교통 정리해요. 한 해 차이만 나도, 형님, 아우. 이렇게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생이야. 이렇게 하고, 형님, 이렇게 부르면 서로 관계 설정이 이제 안심하게 돼요. 그거 하기 전까지는 되게 어색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좋지 않은 관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수업에서 서로 토론 수업을 할 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 누군지 밝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한번 얘기를 시켜봤더니 여전히 교실에 와서도 13학번 누구입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야, 앞으로 학번 절대 얘기하지 말고 적어도 이 교실에서는 안 돼. 학번 말하기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적어도 내 영향력이 미치는 내 교과목 교실 안에서는. 왜 그러냐? 학번을 얘기하면 나이의 위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위계가 정해지면 민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등하지 않고 소통이 굴절되기 쉽죠.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1학년이든 4학년이든 나이가 27살이든 23살이든 아니 교실에서 토론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서로 의견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르면 다른 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서로 교환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나이를 묻고 학번을 확인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선배 얘기하는데 후배가 날카롭게 그 지적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강변하지 못해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있죠. 좋아지는 거. 그래서 나는 요즘 어디 가서 제발 그 학번 얘기하지 말라. 또 군대 언제 갔는지 얘기하지 말고. 군대 갔다 온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1차적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1차적 관계. 1차적 관계를 확인하면서 서로 동질성을 확인하는 거죠. 같은 마을, 같은 경상도.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면 더 빨리 친해지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추억이 있으니까요. 그죠?
이거는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나름대로 그런 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혈연지연 학연과 같은 1차적 관계를 확인하는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슬로건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숨겨진 정치사회적 코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읽어볼까요? 정보, 기회, 권력과 같은 자원 배분의 폐쇄회로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주문이다. 주술적 주문이죠. 그죠? 왜 열려라 참깨 하면 딱 바위 문이 열리는 것 있죠. 에? 그것처럼 자 무슨 야 어디서 뭐 좋은 어떤 기회가 생겼어. 그 정보를 돌리는 폐쇄회로가 바로 이런 1차적 관계. 야 고향 후배 불러놓고 야 네가 이번엔 이런 기회를 좀 가져. 또 같은 과 후배, 또 같은 고향 후배. 그런 것들을 나누어 갖는 그런 폐쇄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보의 폐쇄 회로가 있는 거죠. 자,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고향 후배 계속 끌어당겨줘요. 선배가. 그러면 또 그 선배에 대해서 충성을 해요. 회사 조직 내에서의 충성이 아니라 사적인 충성을 하는 거예요. 관료사회에서 같은 학교 동문들 끌어주고 한다는 얘기 숱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어 갖는 그런 폐쇄 회로가 있는데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 구호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열쇠 같은 주술이라는 거죠. 열려라 참깨 해서 그 보물이 가득 차 있는 동굴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주술을 외면은 정보와 돈과 권력을 나누어 갖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스르르르 열리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사회가 되면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어지는 거죠.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경상도 출신, 같은 충청도 출신, 좋은 거 다 나눠 가지고 빼버려. 뭐 여기 어떤 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자기 후배들만 전부 챙겨줘. 그 조직은 화석화되는 거죠. 부서지게 돼 있어요. 살아있지 못해요. 그것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인데 이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 주술은 저는 이거 주술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술은 이 폐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주술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경직되게 하고 급기야는 부서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말은 미덕이 아니에요. 더 이상. 특히 현대사회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과 포용성이 필요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미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쓰지 맙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 하지 마세요. 남이 아니면 아닌 거지.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아닌 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라는 주술은 이 남을 배제하는 주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배제하지 않으려면 말라고 우리가 남이가 말을 하겠어요. 그죠? 우리와 남을 배제하는, 그래서 그 남은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협력이 불가능한
조화와 융합이 불가능한 그러한 주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이가라는 주술,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의 미덕보다는 이 말이 가지는 해악이 더 크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그냥 하나로 예로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영화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무슨 영화에 나와요? 친구라는 영화에 나오죠. 근데 뭐 너가 아버지 누구나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나 또 똑같은 말이에요. 제법 정겨운 말처럼 들리죠? 그죠? 정겨운 말처럼 들려요. 너가 아버지 요새 뭐 하시노? 아버지 안부를 묻는 거야. 아버지 요즘 건강하시냐? 아버지 요새 편안하시냐? 아버지 요즘 뭐 돈 잘 버시고 일 잘하시냐? 뭐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이 정겨운 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누구? 그러니까 나는 너의 가족도 알고 싶어. 너랑 친하니까. 근데 현실 속에서는요, 이 말은 정겨운 말이 아니라 아주 억압적인 말이에요. 어쩌면 폭력적인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 너가 아버지 누구,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버지, 아들, 나이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새로운 위계적 질서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위계적 질서 속에서 너와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깨지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얼어붙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죠. 여러분 길가 가다가 무슨 이렇게 어깨가 부딪혀서 서로 시비가 생겼어요. 마스크를 안 껴서 어떤 노인이 지나가길래 걱정이 돼서 마스크 어르신 마스크 끼셔야 됩니다. 야 임마 무슨 마스크가 뭐 필요 있어. 이렇게 해서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한참 다투다가 뭐 마스크가 필요하니 안 하네, 뭐 마스크 안 껴도 뭐 되네 안 되네, 뭐 어떤 목사가 그랬다 안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어른이 너가 아버지 누구 이렇게 묻습니다. 그 순간에 그 젊은이는 자기를 잃어버리죠.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럼 그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선배일 수도 있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의 위치를 설정하는 거죠. 너란 존재를, 너의 위치, 너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 젊은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 막 대들고 뭐 이렇게 마스크 안 쓰면 안 된다고 막 앙앙 불락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 말할 수 없죠. 왜? 저 아버지 친구일 수도 있고 아버지와 학교 동문일 수도 있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가 아버지 누구라는 말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가부장주의를 호명해내는 거예요. 가부장적 질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질서가 있고 이 질서는 위계적인 것이에요. 가부장주의라는 것은 아버지 말씀 순종해야 되고 할아버지 뜻은 잘 받들어야 되고 설령 그게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가부장주의인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가부장주의적 요소가 있어요. 나보다 여러분들은 더 적을 것이에요. 그런 교육을 덜 받았을 테니까. 나는 내가 철들면서부터, 철들기 전부터겠죠. 계속 부모들한테 우리 집안 속에서, 우리 마을에서, 또 학교에서 그런 가부장주의를 계속 교육받아 사회화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속에, 물론 나는 이제 학교를 가고 대학에 진학해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또 사회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가부장주의를
많이 이제 드러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그런 가부장주의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다 무심코 얘기하다 보면 내 애한테 그런 가부장주의적 가치를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던 내 아내가 나를 쿡쿡 찌릅니다. 어떻게 지금 시대에 그런 가부장주의적 가치를 자식한테 요구를 하느냐.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가부장주의를 이제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가부장주의는 뭐냐 하면 집단적이고 위계적인 질서예요.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우리 사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 남자, 학벌이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은 잘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가부장적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수인 나와 학생 여러분들 사이에 위계적 질서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 중에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정치학적 지식과 교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혹은 더 미리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게 위계적 질서는 아니잖아요. 출석 부르는 게 위계적 질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출석 체크가.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권력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위계적 질서의 징표가 아니죠. 왜? 출석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내가 체크하는 거고, 출석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 체크하는 거지. 내가 무슨 그걸 가지고 출석 안 한 사람을 뭐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내 생각을 강요한다든지 부당한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그런 위계적 어떤 질서 같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제 너가 아버지 누구라는 말은 그러한 것들을 환기해내는 거죠. 근데 그걸 왜 환기하겠어요? 너와 나의 위치를 서로 확인하자 이거죠. 그렇게 너와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얼음이 되는 거죠. 얼음 땡. 더 이상 토론 불가능해요. 서로 다름의 인정 불가능해요. 융합 불가능해요. 그래서 서로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선언으로서의 의미를,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나 또 너가 아버지 누구,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그 미덕, 풍속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민주주의나 혹은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억압적인 그런 코드, 정치사회적 코드가 심겨져 있다.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습관이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 암호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말이다라는 점에서 여러분께 이 말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말이 의미하는, 이런 말 속에 심겨진 코드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이 있습니다. 자, 대구 지역사회, 대구 경북까지 포함해서요. 2015년에 서울대학 어떤 교수께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일하는 그 가정에 가사노동 행태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놀라운 발견이 소개되었어요. 뭐냐 하면 경북 남자와 결혼한 여성은 인천 남자와 결혼한 여성에 비해 하루 65분 집안일을 더 한다.
나는 이 글을,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우리 지역신문에 글을 하나 써서 보냈어요. 지금 시장과 도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지금 토론해야 된다. 대처 방안을 빨리 내놓아야 된다. 왜? 이것이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니까 거짓말은 아닐 테고, 이러한 것이 말하는 바와 같은 관습이 우리 사회에 살아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제 우리 지역사회는 망하는 것이다. 내가 좀 과격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왜 망하겠어요? 왜?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이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존속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구 경북 사람들은 이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째, 우리 지역 출신 남자아이들 장가를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루 65분 집안일을 더하는 가정에 결혼하려고 하는 여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없어요. 이렇게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친해지고 협력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장가가기 어려워요. 그것뿐이겠어요?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뽑는데 대구 경북 애들은 보수적이야 이런 생각을 인사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 젊은이를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요, 큰 조직 속에서 똑같은 일을 아주 묵묵히 순종적으로 열성적으로 순응해서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했어요. 시키는 일 열심히 퇴근하지 않고 야근해 가면서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그래서 시키는 목표를 잘 달성하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회사가 그런 사람을 1번으로 선호하지 않아요. 지금은 창의적인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조금 별나더라도 어떤 때는 자꾸 무슨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또 시키는 일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더라도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오는 애를 원한단 말이에요. 튀는 아이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발도 예전 같은 무슨 필딱고사 쳐서 했지만 이제는 면접, 1박 2일 면접 이런 것들을 해서 뽑잖아요. 요새는 또 출신 학교 다 가리는 블라인드 면접하라고 그러는데 나이도 가리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 출신 젊은이들은 장가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이래요. 이게 2015년도 얘기니까 지금부터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많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지기를 바라요. 남아 선호 사상, 남자 아이를 원하는데 가장 비율이 제일 높아요. 둘째 아이부터 남녀 성비 가장 불균형한 데가 대구, 우리 지역에.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다양성과 포용성 측면에 있어서 취약하다고 하는 점,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그럴까? 왜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렇다고 평가를 받을까? 하는 점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들이 많은 주장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어요. 첫째, 기질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이 기질론은 뭐예요? 뭐 대구 경북 사람들은 다 그래. 다 그래. 혹은 원래 그래. 기질이 그래. 이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원래 기질이 그렇대.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이런 어떤 성정과 행태들이 DNA 속에 존재하는 유전인자 속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유전자적 기호를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학자들은 없어요. 되게 그냥 무슨 옛날 고문헌에 보면 대구 경북은 이렇다고 하더라. 대구 경북 사람들은 그런 이제 허황한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건 적절한 설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대구 경북 사람들 좀 보수적이야. 근데 왜 그럴까? 원래 그 사람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원래 그렇다는 거는 설명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자연환경론이 또 있어요. 대구가 분지여서 그렇대, 분지. 분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잖아요.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문명과 문물이 잘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바깥에서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섞이지 못하는 그런 지형을 자연환경적 조건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지리학자는 대구를 분지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아예 X표를 치는 학자들도 있어요. 동쪽하고 서쪽은 다 트였는데 분지는 분지야. 남쪽, 북쪽에 산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요즘 무슨 산이 높아 못 가고 물이 깊어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자유왕래 열심히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빛의 속도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건 지금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죠? 또 사회경제구조론으로 설명하는 이 지역에는 자소장농이 많아서 자소장농은 그 빌리지, 마을 단위의 자율성이 강한 곳이어서 외부의 영향력이 잘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 이거 지금도 자소장농 있나요? 근대화론. 근대화가 덜 돼서 그렇다. 이것도 다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모두 다 설득이 없는 설명이에요. 그럼 뭐냐? 제가 이 굵은 글씨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대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빈곤은 이런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수적 성향이 막 분출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이어가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 경북의 정치사를 보면요 굉장히 리버럴하고 저항적인 시기가 있었고요 또 굉장히 순응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면 그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죠. 구조적 요인은 그대로인데요. 그죠? 만들어진 것이에요. 만들어진.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래서 역사 정치학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 대구는 보수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원래 그랬던 것 또 구조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대구가 분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저는 팔공산하고 앞산을 어디 무너뜨려 버리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인 것도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어. 그죠? 고정불변이 아니다. 항상 보수적이었냐? 그렇지 않다. 그냥 저항적 시기도 있었다. 그럼 뭐냐? 정체성이란 것은 어떤 시점에서 이런 가치 저런 가치가 서로 맞닥뜨리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힘이 괴로워지고 그래서 더 우월한 가치가 그 지배적 가치가 되는 이런 것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분단체제. 남과 북이 서로 나누어졌어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고요. 그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그런 분단체제의 양극화된 그런 가치들이 우리들 생활 속에 들어와 있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보수성의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우리 한국 정치 체제가 군부 권위주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30년 이상의 시간이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작용했던 이런 요소들이 그 군부 권위주의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고향 사이에 맺어진 어떤 동일시하는 정체성이 존재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보수적으로 만든 요인들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과 호남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쟤들은 못 믿을 애들이야, 쟤들은 우리 뒤통수를 쳤어. 이런 적대감, 만들어진 적대감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지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아주 여성학의 가장 훌륭한, 또 가장 선구적인 그런 지도자이신데, 이효재 교수시라고 이화여자대학 교수를 하시고 지금은 진해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래전부터 분단체제, 식민통치, 가부장주의가 여성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특별히 많이 작용했던 까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의 성정이나 행동에 보수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제가 그거 하나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보수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속에도 있고 여론조사 속에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제가 첫 번째 했던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보수적인 것이 지배적으로 있지만 이게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 예전에도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야,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이럴 것 같으면 가능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강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세계적 수준의 사상가가 세 분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 그 사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앞으로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그 세 사람의 사상가는 원효, 일연, 수운이라는 세 사람입니다. 자, 원효라는 그 사상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해외, 미국, 중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이 외래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토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죠. 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어떻게 합니까? 동굴 속에서 하룻밤 자는데 목이 말라 머리맡에 있는 그릇에 물을 벌컥벌컥 꿀맛으로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골에 고여진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죠. 모든 것은 마음에 있는데 내가 가서 뭘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돌아와서 불교 사상을 토착 사상으로, 우리의 토착 사상으로 재해석해내고 불교를 토착화시키는데 1등 공헌을 하죠. 그분이 원융회통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융회통사상. 그러니까 외래 사상인 불교를 토착 사상의 관점에서 융합하여, 아까 융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융합하여
원흉회통 사상을 만든 분이에요. 창조적인 분이에요. 불교를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불교를 우리식으로 해석해낸 거예요. 그 새로운 이론 체계를 만든 거예요. 융합한 것이죠. 외래사상과 토착사상을. 이야말로 창조적 사상가예요. 창조적 사상가. 근데 불교 사상을 그대로 들여와서 그 규범을 계속 전하고 설파한 사상가들도 많이 있어요. 유명한 승려들 중에는. 근데 원효는 융합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상가, 다른 불교 사상가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러한 범접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일현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삼국유사를 쓴 분이에요. 이 일현은 민중들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들, 민중들의 이야기예요. 뭐 도깨비가 나와서 사람 골탕 먹이고, 뭐 또 연애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귀신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 민중들 속의 이야기를 지배 계급의 언어로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형식화해서. 그것이 삼국유사죠. 그래서 예전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역사야, 말도 안 되는 거야 하고 아주 천박하다고 구박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삼국유사는요, 이거는 대구 경북의 그리스 로마 신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목받는 창작물이죠. 그 창작물도 그냥 창작물이 아니고 민중들의 언어를 지배계급의 언어로서 담아낸 것, 융합이죠. 그죠? 융합과 창조예요. 피지배계급의 이야기를 지배계급의 언어로서 버무려가지고 대구 경북의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삼국유사를 썼어요. 융합과 창조의 상징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 경북에서는 어디죠? 군위에 가면은 이 삼국유사. 그 다음에 경산에서도 뭐 이분을 아주 칭송하고 그러고 있죠. 수훈은 여러분들 아시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동학사상이죠. 그죠? 수훈 본명은 뭐예요? 최저우죠. 그죠? 자, 이분은 근대사상가인데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 있어요. 고유의 또 샤머니즘, 뭐 이런 토착적 우리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유교, 불교, 선교 이것을 버무린 거예요. 버무려 가지고 민중 사상을 만들어냈죠. 거기다가 서양 사상까지 함께 버무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토착적 종교 심성을 바탕으로 해서 유불선을 해석하고 같이 융합하고 거기에다가 서양 사상까지 지배와 피지배, 서양과 동양, 곧 옛날 것과 현재 것 막 버무린 거. 그 동학을 창시했어요. 동학사상을. 이 동학사상은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의 것입니다. 경주에서 활동 시작해서 마지막은 대구의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수훈 최재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사상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변혁 운동으로 다시 태어나죠. 사상은 이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창의적 사상은. 그래서 대구 경북에는 이런 창조와 융합의 전통, 창조와 융합에 주목할 만한 사상이 존재했다고 하는 점. 이 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보수성이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앞으로
뭐 지금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과 창조가 중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우리는 원효와 일연과 수운이 있었어. 우리는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식민지 통치 시기에도 이어졌고요. 포용과 공존이라는 어떤 지역 독립운동의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좀 마지막으로요. 지금 대구 지역사회는 이 컬러풀 대구라고 하는 것을 대표 슬로건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 본 적 있습니까? 컬러풀 대구. 그죠? 최근에 여기 색깔을 하나 옛날엔 깜장색이었던 거를 흰색으로 바꿨는데 이 컬러풀 대구는 화학적 기호가 아니죠. 색조의 알록달록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기호예요. 여기 파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흰색도 분홍색 노란색이 있는데 사회적 기호예요. 무슨 사회적 기호일까요? 여기에 심겨져 있는 사회적 코드는 뭐예요? 다양성이죠. 다양성. 그죠? 대구시의 설명을 보면 홈페이지에 가면 뭐 파란 거는 뭘 의미하고 요거는 뭘 의미하고 어쩌고 있는데 서로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서로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사회정치적 코드를 이것이 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구가 이것을 정한 것은 뭐 대구가 섬유 도시여서 뭐 알록달록한 옷 색깔을 표현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것이 갖는 정치 사회적 코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봐요. 이렇게 우리는 변화하고 싶어. 우리가 생각하는 대구의 모습은 이런 거야. 이게 대표 슬로건의 모습이에요. 대구의 컬러풀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기호가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성을 말하는 그런 사회정치적 코드이다. 저도 그런 가치를 지향하고 싶다.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과 그 요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보면 뭐 시민들의 참여를 이렇게 촉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컬러풀 대구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소통 공간, 뭐 두드리소, 주민 참여 예산. 우리 예산을 뭐 수백억을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써보자. 어디다 쓸지를 옛날엔 공무원들이 정했잖아요. 의회에서 정하고.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 우리는 뭐 여성들이 혼자 사는 그 원룸에 사는 여성들이 택배 받기가 불안하니까 택배를 받는 그 박스를 만들고 싶어.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자는 거죠.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자, 왼쪽 그림은 대구시장이 직접 시장실에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나와서 지금 뭔가 시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토론의 자리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예, 나입니다, 나. 작년에요, 대구시 새로운 청사를 어디에다 세울 것이냐 가지고 네 군데가 서로 경쟁을 했어요.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 했는데 이걸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정한 게 아니고 또 전문가들이 정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정했어요. 시민 참여단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2박 3일간 합숙훈련하면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했어요. 어디로 정했어요? 달서구의 두류공원 옆에 있는 그
정수장 부지에다가 세우기로 거기가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 경쟁했던 다른 데서 야, 정말로 공정하게 했냐면 다시 한번 보자 뭐 소송을 하든지 와서 뭐 야, 너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뭐 내 멱살을 잡든지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한마디. 그날 오후에 발표했는데 저녁에 조용했어요. 그 다음날 조용하고 끝. 왜 그랬겠어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주인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대구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걸음 더 올려놓은 그런 것들이죠. 이 과정에서 보면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덕목이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서로 자기 사는 집 가까이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근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 토론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여기는 돈이 좀 덜 들 것 같아. 여기는 참 교통이 좋아. 막 토론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쫙 모여지는 거죠. 자, 시민 원탁회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론해서 서로 어떤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아마 이것은 대구 여성으로 산다는 것, 이제 대구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토론회를 했어요. 테이블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전체로 모으고 전체 모은 거를 또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투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원탁회의라는 기법인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책을 개발하죠. 대구 시민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서로 인정하고 교환하는 광경입니다. 자, 여성가족재단을 만들고 30대 여성을 인사과장으로 임명하고 최고위 간부를 여성으로 임명하는 이런 것들도 대구 지역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굉장히 높아요. 공무원 되기도 어렵지만 되고 나서도 20, 30년 동안 막 열심히 노력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요. 2016년, 17년 그 촛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촛불 광장, 예? 동성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나라냐, 또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청소년 모여라라고 해서 청소년 애들까지 다 왔어요. 이거는 뭐죠? 내가 동성동에 나갔더니 깃발이 등장했어요. 어떤 사람이 깃발을 높이 흔들고 있어요. 그 옆에 혐오와 차별 없는 무슨 평화연대 이런 그 손팻말이 있어요. 저 깃발 뭐게요? 송서수자의 깃발이에요. 성소수자.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나왔니? 그랬더니 우리는 이 광장에서 성소수자도 존재한다는, 우리 사회 일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 옆모습 사진을 좀 찍어도 좋으니? 오케이. 그래서 내가 찍었어요. 너무 내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는 확대해 놓으니까 힘이 해서 그런데 이 친구 아주 씩씩하게 열심히 이걸 흔들고 나랑 같이 있다가 헤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대구 사회에서. 그죠? 대구 사회에서. 우리 대구 사회는 굉장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그 퀴어 축제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는 이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대구 지역사회. 풀뿌리에서 아까 말했던 뭐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마을 단위의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풀뿌리의 시민들이 직접 우리 지역사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제 실행하는 그런 운동에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구의 현실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또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미래의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글로벌 시대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또 이 시대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창조를 위해서, 창조와 혁신을 위해서. 근데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 지역사회의 모습은 보수적이다, 완고하다, 엄숙주의다,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계적이다, 젊은 아이들 목소리 귀담아 듣지 않는다, 여성들은 무시당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현재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게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현재 이 모습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전통도 있고, 또 앞으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이제 그 얘기하면서 뭐 우리가 남이가 뭐 또 하나 뭐죠? 너가 아버지 누구? 뭐 이런 이제 아주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사회 정치적 코드가 담긴 말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뭔가 새로운 다양성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정치의 역사는 어떻게 변화해 왔고 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치도 역시 이와 똑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